가평군 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평살리기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가평포럼이 3월 2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은 식전 공연, 내빈 인사, 포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포럼의 주제는 소성규 자문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상황, 정연수 회장의 관광 트렌드, 가평 콘텐츠와 매력몰에 대해 발표가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경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동 차렷 경례. 잠시 기념 촬영.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포럼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우리 의회와 가평 군정이 함께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춘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북부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한 북부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소성규 교수님하고 저도 같이 회원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실천의 학습으로서의 토대가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평에서는 새 역사를 쓰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관광을 통해서 우리 가평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토의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평군이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의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로 가평군과 민간의 관광단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안을 찾아내기 위한 테이블 구성의 단초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가요, 잘 아시다시피 인구 1,4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보면 이제 363만 명으로 전국 3위입니다. 면적도 엄청 크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경기도청이 어디 있었냐면 서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서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67년부터 이제 수원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이제 광화문 서울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에 갈 때도 이제 뭐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옮겨갔고요. 원래 경기도는 경기 남부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가 경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이요. 옛날에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살기 힘든 곳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경기 북부는 굉장히 컸죠. 그래서 종로에 있던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분소가 연천의 고랑포구라는데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 북부 전체 이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이제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하고 이제 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5조하고 18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북도하고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정치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개념인데 같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그분 정치인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게 우리 윤충식 의원이나 임광현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정도여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동훈 위원장님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런 용어를 좀 구분을 못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보면 분도는 경기 남부하고 북부를 그냥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 패치 분합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특별자치도는 나누고 난 뒤에 자치권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가평군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라고 하죠.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기초지자체, 특광도, 경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하면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평군에서 중앙정부하고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다종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눠놨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에 제가 학회 회장할 때 제안도 했습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있죠. 저는 근데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공무원들 같으면 중앙정부로 좀 보내고 기초지자체로 보내면 될 텐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현실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특별자치도 분도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의사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뭐냐면 나누고 난 뒤에 두 단계 구조죠. 나누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경기도라든지 가평군에 이렇게 좀 넘겨달라고 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근데 그거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특례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북도하고 특별자치도는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특별자치도가 있는 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래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요렇게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우선 1단계가 뭐냐면 나눠야 돼. 나누고 난 뒤에 또 권한을 달라. 이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 지금 정치인들이 대권에 있는 뭐 상임 그 선대위원장들이 제 느낌에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나눠주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단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특별자치도 제주도라든지 세종이든 강원도든 전라북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원래 처음에는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분도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2004년에 대진대학이 92년에 만들어지고 저 93년에 왔거든요.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북부에 사니까 수원을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나눠달라는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정치권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하긴 하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분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도하고 특별자치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도는 요 왼쪽에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특례, 이게 이제 제도 특례, 권한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권한 특례가 주로 이제 규제, 산업에 대한 특례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칼은 분도가 아닙니다. 분도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분도를 해주면 감사하지만 분도만 해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지금 시민들, 경기도민들은 분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서상으로 보는 특별자치도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면은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절차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민투표 이야기입니다.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발의는 이 두 가지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의 의견 수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10일 지금 아마 재보궐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똑같았다가 지금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국힘이 한 석이 더 많나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가 잘 좀 타협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든 지금 이제 서울 편입, 고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도 경기도 의회는 무조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의회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만을 할지 안 그러면 31개 모두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북부만 해야 될지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법학자로 봤을 때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의회만 해도 됩니다. 경기도 의회 수렴은 꼭 필요하고요. 주민투표 이야기를 김동연 지사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게 주민투표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법에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아마 경기도는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투표까지 해서 근데 주민투표를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민투표 절차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김동연 도지사는 작년에 9월 26일 날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지금 보내가지고 절차를 밟고는 있어요. 밟고는 있는데 지금 정치 때문에 선거 일정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주민투표 우리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요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분도처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는 나누고 특별자치도는 좀 흔치 않는 사례예요. 제가 이게 학회에 발표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좀 된 것도 있고 주민투표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주민투표 실시를 꼭 해야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 31개 시군 전체를 해야 될지 경기도 차원에서는 31구 전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부 10개 시군, 근데 북부 10개 시군도 좀 애매모호하죠. 이제 고향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또 구리도 나가려고 그러죠.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정책 판단입니다. 정책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형식은 행안부입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이게 평일날 수요일날 하거든요. 다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많이 나올까?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이 한 400억, 500억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들어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간대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제가 들긴 드는데요. 이건 또 정치인들의 몫이어서 그러나 학자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근데 김포도 원래 김포시장님이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추석 전후입니다. 추석 끝나고 난 뒤에 이게 확 돌변하신 거예요. 김포를 서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면 다 김포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할까? 근데 서울로 갔을 때 서울시 김포구가 되거든요. 김포구가 됐을 때 정말 김포한테 유리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데 그리고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김포시 의회 통과돼야 됩니다. 경기도 의회 통과돼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성향을 잘 몰라서 그거 통과돼야지요. 뭐 주민투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서울을 원래 메가시티는 이제 부울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좀 달라졌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서울 메가시티가 아닙니다. 수도권 메가시티라고 해야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 그런데 갑자기 선거에 다가와서 서울 메가시티라는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김포, 구리, 하남까지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법안은 발의된 상태인데 이제 4월 10일이니까 이건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북부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만 보면 우선 최소한으로 먼저 통과시켜 놔놓고 법을 후에 보완하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인데요. 7월 1일 도지사가 취임을 했고 이제 4월 10일 선거 있잖아요. 김동연 도지사 취임일이 임기 만료가 2026년입니다.
예, 이제 작년 9월 25일 날 행안부에 이제 주민투표 이걸 왜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투표가 필수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법 만들 수 없어요. 지난 2월 9일 날까지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해야 이제 마지막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4월 10일 이후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또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치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지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경기도에다가 문의를 좀 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주민투표 이제 올해 선거 끝나면 올해 안에 어떤 형태든지 주민투표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경기도의 희망사항이죠. 결정은 용산과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하면 이제 경기도가 근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 때 하고 그다음에 출범 준비당 구성하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경기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이름이 우리는 지금 특별자치도 경기북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새 이름을 이제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공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새 이름 공모 중인데요. 그냥 제가 논문에다가 제가 이거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으로 보면 기북, 기남, 뭐 한북, 한남, 북기, 남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저희는 근데 저는 이게 새 이름 공모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보니까 돈 좀 받으려고 하든지 막 예, 공모는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 도청 교육청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름도 이런 것들이 좀 바뀝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요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요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은 아니고요. 경기북부 이제 특별자치도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 제가 그쪽에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써도 되겠냐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렇다라고 해서 해놓은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평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가평군 전략이에요. 관광산업, 그 다음에 컨텐츠 창작,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GTX 비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 가평 연장. 아까 정현수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만들어지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좋을지 여부.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든 접경 지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으시고요. 특히 여기에도 기회발전 특구,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게 3대 특구가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평화경제 특구, 교육발전 특구가 있는데요. 가평은 접경 지역이 현재까지는 아니어서 평화경제 특구는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게 기회발전 특구, 그 다음에 교육발전 특구 2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임광현 의원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그때 저희들 용역할 때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춘식 의원님이 또 도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경기도 기재부, 이제 행안부에 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들한테 접경지가 어떻게 돼가? 라고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군수님, 도지사, 또 관계 부처하고 지금 행안부도 방문도 하시고 기재부까지 방문을 해서 절차는 분위기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도 거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역시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여기 취업부잖아요. 두 분 뭐 어떤 이제 분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포럼 포함해서
가평군에서 계속 요구를 하시면, 왜냐하면 앞에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이 공무원들하고 도의원님들 또 군의원님들이 터전을 잘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담당 그 연구 박사하고도 제가 잘 알아서 해보니까 분위기는 엄청 좋더라고요. 일단 뭐든지 하려면 기재부가 예스를 해야 되고 돈 가진 데가 예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제 군수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계속 압력을 좀 가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지금 경기도가 주민투표를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하더라도 빠르고 간결한 방법으로 빨리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평군 이야기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가평군 차원의 발전 전략 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군수님 포함해서 벌써 다 마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자치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평군 차원의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 전략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크게 보면 법안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안을 2개 만들었어요. 짧게 조문을 한 30개 정도로 해가지고 우선 통과요. 이안 좀 길게 실제로 필요한 거. 그런데 법안 준비는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요 특별법안 1, 2라고 했잖아요. 요게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가평군밖에 모릅니다. 아니 포천에 사는 사람들이 가평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가평군에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해서 그 법안에 제 법안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다 가지고 공무원이나 도의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꼭 법안에 넣지 않아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법이 중요한 법은요 최소한의 규정이거든요.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협의회 등 가평의 이야기니까 지금 가평 포럼과 같은 이런 지역 리더분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계속 논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치인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군수라든지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이 이제 가평 포럼이 아마 그런 성격의 시민사회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리더들이 모이신 이 단체에서 계속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좀 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크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인데요. 최종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광현 도의원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반토막 나 있는 것 같아요. 제 고향에 가보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민주당 이야기 조금만 하면요. 사람 잡아먹을 듯이 합니다. 호남에 가보면 다 파란색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강에 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권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마 그게 표심이 발표될 텐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만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문제 가지고는 정치적 타협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포럼을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때 우연찮게 가평이 접경지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자격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 연구 자료의 그 내용을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처음 실은 책자 자료가 아마 제 연구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소송 교수님이 해주셨고 우리 임광현 도의원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박재근 과장님이신가요? 그 가평군청에 그분께서 아마 이거를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안부에서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아까 우리 정현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사실 포천도 똑같은 애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보고만 가시고, 그냥 여기는 그래도 숙박 시설이 많이 그래도 살아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포천에는 사실 숙박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펜션협회 회장님 와 계신 것 같은데 펜션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숙박 시설은 있는데 그 외에 대형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평의 숙제가 곧 포천의 숙제고 또 경기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살아나가는 길, 우리 가평이 살아나가는 길, 포천이 살아나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좀 더 우리가 알고 간다면 오늘 이 포럼이 정말 뜻깊은 포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진중히 생각하시고 오늘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저 그 가평 관광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2023년도 7월, 8월 여름 성수기 그 자료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검색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방문자 수를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경기도의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방문자 수는 1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이 20세에서 29세 여성이 18.3%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는 숙박 방문자의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감소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숙박 일수별 방문자 수를 보면 당일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관광지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무박이 80.2%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유입 유출 지역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가평을 방문하는 1위가 어디냐면 남양주입니다. 17%. 2위가 춘천 11.4%입니다. 3위가 홍천 4.3%. 4위가 포천입니다. 결국 이게 거리로 보면 30km 미만이 13.21%, 30에서 70km 미만이 55.73%, 70km에서 100km 미만이 10.53%, 그러니까 총 79.47%가 100km 미만에 있는 분들이 가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당연히 무박인 분들이 80%가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가평이 뭐 숙박을 기반으로 한 도시였는데 이렇게 당일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숙박의 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관광지, 음식점 이렇게 뭐 그런 여파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평이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장단점을 한번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요. 장점으로 보면 뭐 우리들 잘 알겠지만 상수원법이나 이런 뭐 중첩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청정 자연환경이 보존이 됐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북한강, 홍천강이 정말 잘 보존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100대 명산이 가평에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정말 명산하고 어우러진 그런 어떤 천혜의 자연들이 있고요. 또 자라섬하고 청평 이쪽에 이제 뭐 문화나 음악, 축제, 공연 이런 것들이 잘 존재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관광 레저의 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관광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물놀이나 숙박 펜션, 뭐 야영장, 또 골프장 이런 뭐 이런 체험 시설. 또 하나는 가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고 경기도 인구가 1400만입니다. 그래서 2400만 인구 지역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연간 약 한 300만 명 정도 이상이 가평을 방문하고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일 고객이 너무 많아진다. 뭐 앞으로도 많아질 거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 고객이 감소해서 관광지나 숙박이나
레저나 음식들이 연쇄적으로 좀 부진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평이 관광지로 이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MZ세대들이 좀 부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세에서 29세 여성이 18.9%가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은 정말 저희들하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런 변화를 바라는 고객들에게 가평이 정말 킬러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실 가평이 근데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역사나 문화 자원들이 상당히 정말 퀄리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발굴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그 부킹닷컴에서 24년도 여행 트렌드 7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곳 여행이 삶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힐링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수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온전한 휴가를 위해서 자녀나 배우자하고도 떨어져서 혼자 여행 가는 것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평의 숙박지들도 한번 요건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서 여행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물에 관련된 활동에서 마음이 되게 편해진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미식 여행입니다. 뭐 우리들 뭐 요즘에 먹방, K푸드 뭐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 뭐 장인 정신 느껴지는 그런 전통 요리에 정말 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고객들이. 그래서 정말 가평에서 보면 우리 그 향토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을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전통 술이라든지 어떤 장을 담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선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부캐 여행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부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유재석 씨가 어쨌든 유재석이지만 또 이제 뭐 가수로 유산슬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캐를 통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본캐하고 뭐 여행을 통해서 자기 부캐를 만족시켜가는 그런 것들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무계획 여행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정말 계획하지 않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여행을 하려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이 젊은 세대일수록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세대별로 보면 Z세대가 60%고 밀리면 세대가 59%고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럭셔리 여행입니다. 럭셔리 여행. 그래서 정말 싸고 좋은 여행을 많이 찾고요.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 좋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리스크도 감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용 절약을 위해서 자녀가 학교 빠지더라도 성수기를 피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떤 층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착한 여행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공정여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착한 여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여행지에서 여행을 운영하는 분, 그 주변인 분들도 다 같이 어쨌든 뭐 착하게 하는 그런 여행들을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여행들을 많이 착한 여행이라고 해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트렌드 분석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요거 이제 한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관광 트렌드 중에 가장 그래도 하는 것이 웰니스 관광입니다. 어쨌든 뭐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돼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면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또 기후변화입니다. 탄소 중립이고요. 그래서 정말 저탄소를 통한 어떤 관광. 요즘엔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이 정말 저탄소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제가 가평을 생각해 볼 땐 가평에 어쨌든 뭐 펜션이나
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어쨌든 그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전기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음식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정말 광고에 이용한다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탈경계시대 일상에 스며든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관광이 예전에처럼 뭐 멀리 가는 뭐 이런 관광보다는 정말 잠깐 갔다 오는 관광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잠깐 시간을 보는 뭐 요즘에 이제 어반 힐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여행이 곧 어쨌든 이제 일상생활이 곧 여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예전에 여행이 뭐 특별한 여행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편안한 여행들 일상이 곧 여행되는 그런 것들을 뭐 요즘에 고객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제가 트렌드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걸 느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첫 번째가 치유였고 두 번째가 로컬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이었고 네 번째가 저탄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상이고 근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 키워드들이 저 트렌드들이 가평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런 것들을 정말 외면시하고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뭐 이걸 기회로 해서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논의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가평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정말 펜션이 가장 많습니다. 뭐 제주도가 가평이 1위였다가 제주도가 이제 1, 2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평이 이제 숙박시설이 아시겠지만 약 한 2,500개에서 3,000군데 정도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숙박의 고객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앞에 표에도 보셨다시피 100km 미만에서 가평을 방문하는 분들이 약 한 80%가 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서울에 할 일이 아니고 저기 충청, 전라, 경상권 지역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 와서 숙박이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멀리 있는 곳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을 조금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뭐 당일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일 고객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당일 상품들을 좀 만들기를 제가 좀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그 이름도 하나 줬어요. 뭐냐면 데이트립이란 이름도 제가 줬는데 뭐 이 이름은 뭐 아무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실이나 어쨌든 뭐 글램핑이든 어떤 것들이든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연인들의 어떤 데이트나 뭐 바베큐, 레저, 식사 요즘에 이제 멍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상 레저, 쉼, 체험, 교육 이런 뭐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당일 상품을 하루빨리 만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평에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약 한 80% 정도가 당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한테 숙박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분들을 위한 상품들을 빨리 만드셔서 홍보하시기를 바라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칠링 치유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표시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화된 분들이 많아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휴식이나 웰니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평이 경쟁력 있는 것들이 강이나 자연 이런 것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숲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숲 치유라든지 객실 내 스파 시설을 이용해서 뭐 아로마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 도입을 한다면 어쨌든 찾아온 고객들한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봐야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평만의 역사나 문화가 상당히 가평이 정말 유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평은 상생리에 뭐 종종대왕 태봉도 있고 상면 태봉리 태실도 있잖아요. 또 가평이 3.15 만세 운동이 정말 굉장히 정말 열기가 있었던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뭐 김육 선생의 뭐 대동법을 한 김육 선생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평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런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그 마을 소공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마을에 좀 유치를 해서
정말 관광 자원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정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마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팀별로 워케이션들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가평군도 뭐 저희 민간도 가평에 정말 워케이션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떠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도 관도 같이 해서 저는 워케이션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팀별로 와서 여기서 정말 뭐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해서 가평이 얼마나 뭐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관광지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지금 숙박시설이 지금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이제 가평 살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시겠지만 뭐 수도권에서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또 숙박시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가평에서 일주일 살기라든지 한 달 살기라든지 해서 이런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로 같이 늘려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인구가 2만 몇천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서울로 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평은 이런 것들 다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이런 어떤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 이런 상품들을 한다면 이게 또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숙박이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평에 이제 그 가평의 전체 관광지 중에서 30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군데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그리고 이제 가평 전체 매출의 1위가 식음료입니다. 식음료. 식음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여가 서비스예요. 여가 서비스고 세 번째가 숙박인데, 여가 서비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골프장이 94%예요. 그러니까 여가 서비스의 매출이 가평 전체 산업이 2위인데 거길 들어가 보면 골프장에서 하는 매출이 94%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골프장에다 돈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오는 분들이. 결국엔 저나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골프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외면했다, 너무 조금 도외시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프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나 그런 서비스를 정말 도입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가평 통 어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점을 하는 분이, 이제 숙박시설을 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객들이 물어보면 가평에는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히 말합니다. 뭐냐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가평엔 관광 레저 이런 쪽에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평에 있는 이런 관광지, 음식, 뭐 펜션, 야영, 뭐 카페, 수상놀이, 골프장, 특산물, 시장,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릇에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그릇에, 큰 그릇에. 그걸 제가 이제 어플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가평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뭐 남이섬, 뭐 아침고요, 수목원, 뷰티프랑스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가평페이를 거기다 같이 넣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가평페이가 택시도 타면 10% 할인해준다. 가평페이로 타면. 또 이제 어쨌든 가평페이를 사용하면 약간 10%가 할인돼요. 그러면 가평 관광시설을 거기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10% 할인될 거 아니에요. 숙박시설도 할인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어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치변으로 검색도 하게 하고, 예약도 하게 하고, 결제도 하게 하고, 발권도 하게 하고, 정말 남이섬도 여기서 발권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남이섬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이섬은 이제 시스템을 요번에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제 가동을 하는데, 남이섬의 발권을 숙박시설이든 음식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어떤 어플을 만들면 같이 뭐 내 집에서 우리 집에 온 고객들한테 음식점에서도 남이섬 발권도 되고 아침고 수목원 발권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런 어플들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뭐 펜션을 운영하는 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어플이 얼마나 혜택이 있겠습니까? 이 어플에 고객들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데 어플에 들어오면 10% 할인데 알려주지 않아도요. 찾아서 들어옵니다. 찾아서. 1년에 몇백만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플을 만들므로써 그런 어떤 가평페이를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가평군과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정말 가평 전체가 가평 관광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DMO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역 관광을 대표하는 이제 관광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평군 관광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역 관광 협의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뭐 올해 안에 이제 뭐 그 조례를 이제 뭐 이제 발의하시겠다고 이제 관광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히 있어야만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고객 뭐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평이 정말 이제 요즘에 이제 올해부터 뭐 그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고객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거 뭐 이상으로 제가 가평 관광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선이 될지를 제가 잠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제가 몇 번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평이 이제 숙박 위주의 관광 산업 구조를 조금 이제 정말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뭐 당일 상품, 워케이션, 가평 살기, 가평통 그래서 정말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또 창출되고 그래야 이제 또 젊은이들이 또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그런 가평 만들기에 저희가 가평군과 관련된 단체들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즘에 이제 관광특구 정말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춘천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평 단독으로 관광특구 지역을 좀 추진을 해서 가평에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에 정말 어울리는 킬러 콘텐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디즈니랜드를 가평으로 유치하고 싶어요. 결국엔 관광특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대형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가평이 조금 더 관광 산업이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또 가평 주민도 조금 더 나은 가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정말 그 관광특구도 가평 단독으로 정말 그 실행을 해서 그런 킬러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정말 북한강이나 홍천강 등 이쪽에 정말 문화 예술이 그런 살아 숨쉬는 어떤 그 수련 예술 도시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천혜의 북한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평에 정말 7시만 넘으면 깜깜해가지고 가게도 문 닫고 정말 음식점도 문 닫고 해서 정말 밤이 없는데 그런 정말 야간 경관이 해서 정말 올해부터 운행되는 그 유람선도 있지만 이제는 그 강변으로 해도 야간 공간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가평의 밤이나 야간 상권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또 우리 가평 주민들하고 관광 레저 그 관련 사업체들이 정말 가평군과의 어떤 정책이 그 가평군이 주인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가평군하고 우리 민간단체들하고 원팀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또 오늘 정말 포럼을 위해서 또 아끼지 않은 지원을 해주신 또 가평기독교 총연합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관광 관련 단체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발표해 주신 우리 또 소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엔 정말 그 가평의 필수 의료, 도로교통, 또 관광특구,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준비도 좀 부족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